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카라 집중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의 최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더레이터로 사회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학 기자를 기자 경력은 한 30년 이상 되지만 과학 기자 한 10년, 그 전에는 이제 각종 산업과 또 금융 매크로 쪽에 이렇게 경제 에리어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자로서 그 방사선, 원자력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고 또 취재하고 기사를 써왔습니다. 최근까지 이슈로 보면은 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우리 수산물의 안전 문제, 또 몇 년 전까지 라돈 침대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원전 산업, 또 핵의학 관련 산업, 방사선과 관련한 여러 산업들에 대한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 규제와 또 혁신 두 가지의 어떤 공존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사선이란 게 그때 라돈 침대를 한참 취재할 때 알랄라 원칙이란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시간을 방사선으로부터 피폭으로부터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방사선 물질로부터 거리를 최대화하고, 또 차폐를 강화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사선을 맞지 않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그런 원칙으로 이해를 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사선 규제가 지나칠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서 한 부분만 강조될 경우에 국내 산업, 우리 원전 강국을 지금 도약 중이지 않습니까? 그 원전 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또 될 수 있다는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들을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건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용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배터리나 이 전자부품에서의 엑스레이 비파괴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소기업 이노메트리의 이갑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대한핵의학회 유영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 네 분의 주제 발표를 각 10분씩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좀 집중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 카라 2024 집중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건우 책임연구원님, 방사선 기기 안전 규제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조건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방사선 기기 안전 규제 목적과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 방사선 안전 규제기관에서 그동안 몸담고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방사선 기기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방사선 기기 안전 규제 제도라는 게 현재 원자력 안전법에 담겨 있느냐, 그 목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방사선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 제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위험도 기반 안전 규제를 해야 된다. 위험도가 크냐 또는 작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안전 규제를 좀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안전 규제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방사선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충분히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위험도 기반 안전 규제 제도를 우리 원자력 안전법에 담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방사선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 규제 제도가 현재 설립되어 있는데요. 크게 허가를 꼭 받아야만 되는 그런 기기, 또는 신고 정도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아예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완전히 면제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 안전규제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3단계 인허가 수준,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이행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사업자들께서 방사선 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사선 기기를 처음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든가, 또는 방사선 기기 사용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심사, 안전 심사, 또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활동을 안전 검사, 이렇게 크게 심사와 검사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심사와 검사 활동을 통해서 방사선 기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안전성이 과연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허가 대상이 되는 방사선 기기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 또는 신고 정도로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그 기준이 약간 완화된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설계된 대로 그게 설치되고 또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이라 그러면은 역시 이런 그 방사선 기기에 대한 안전 규제 제도는 저희들이 가장 또 마지막으로 타겟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 모델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 규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저희들이 안전 규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크게 그 절차로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재 안전법에 원자력 안전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 승인이라는 절차가 원자력 안전법 60조에 담겨 있고, 그리고 나서 설계 승인된 대로 그대로 제작이 돼서 현장에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검사 활동이 이제 61조에 담겨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이제 두 번째 순서로서는 이런 그 방사선 기기가 안전 심사나 검사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잘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금년 5월에 모 기업에서 일어났던 그 방사선 기기 사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과피폭 사례,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그 이런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저희들이 이제 효과적인 안전 규제라고 합니다만, 이런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안전 규제 기관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그 설계 승인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안전성 평가 자료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 평가 자료에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안전에 관련된, 기기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더 용이하게, 좀 더 쉽게 이 설계 승인서 첨부되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자력 안전법 정신에서 담겨 있는 그런 설계 기준 또는 구조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해설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이 사용자들이 방사선 기기를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아무리 그렇게 안전하게 설계되고 또 안전한 채로 현장에서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최근 5월달에 모 기업에서 그런 사례처럼 불가피하게 어떤 그런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관점에서 제가 또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5월달 그 사고 과피폭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연동장치, 안전에 관련된 인터락 같은 연동장치를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교육훈련,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또 그 종사자들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자 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주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안전문화입니다. 안전문화라는 게 어떻게 조성이 되겠습니까? 모든 관련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면서 방사선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작업에 임해야 되겠고, 또 그것들을 중간에서 관리하시는 방사선 안전관리자분들의 역할이 있고, 또 그런 방사선 안전관리자들을 관리 감독하시는 이제 최고 경영자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사선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사선 안전 문화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문화 조성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할 때 큰 사고가 나고 또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이 우리나라 특성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규제 그물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산업 발전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이 안전문화 조성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스템의 예방,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종영 전문위원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사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제혁신 추진단 박종용 전문위원입니다. 말씀해주신 그 합리적 규제 개선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의 개요와 성과, 그리고 방사선 이용 관련 규제 개선 사례라든지 저희가 방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아마 나서실 겁니다. 2년 전에 생겼고요. 그 국무총리께서 이제 이런 규정을 만드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면은 이제 기업이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그 불합리한 규제, 이런 걸 발굴 검토해서 개선하자. 그리고 정부의 규제 혁신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제, 또는 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소위 저희는 이제 덩어리 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제를 좀 검토를 하자. 그리고 신산업이나 신기술 이용 관련해서 서비스나 제품의 그런 새로운 분야에서 규제를 좀 발굴해서 검토를 개선을 하자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국무총리께서 단장을 하시고, 저희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 한 140여 명인데, 좀 특이한 거는 그 전직 공무원을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여 분의 공무원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한 30여 분, 그리고 이제 원래 공무원들 지원 조직에서 한 20명 정도 해서 14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조직의 좀 특징이
과거처럼 이제 정규 조직이랄까 이런 조직이 아니고 좀 임시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여러 조직에서 규제 개선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 조직은 주로 그 전직 퇴직 공무원들 이용함으로써 그분들이 사실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 분야의 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본인이 직접 규제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팀을 구성해서 부처 간에 얽혀 있는 과제나 이런 것들 팀을 구성해서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 그렇게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규제 개선이라는 게 저희 이제 대부분 공무원들과 관련된 행정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 직접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퇴직 은퇴 공무원들은 각각 다 후배들이지만 이제 같이 어느 정도는 교섭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효율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한 걸 좀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덩어리 규제라고 그래서 다부처 관련된 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 예를 들어서 인증 규제 개선 방안을 했었는데요. 그 인증이라는 게 거의 전 부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200여 개가 넘던데요. 그리고 실제 그것들은 이제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 실효성이 낮은 인증은 폐지를 하든지 또 유사 중보관 과제는 통합해서 하든지 또는 저 비용이나 절차를 좀 개선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표준화를 적용해서 소위 적합성 선언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하였고요. 관리 체계 역시 그 인증 신설할 때는 좀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공 조달과 관련된 인증 가점 제도도 서로 불균형 되는 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위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거 역시 알뜰폰이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가 많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걸 좀 많이 할 수 있게 더 저렴한 자체 요금제를 출시한다든지 그 이통 3사하고 자회사의 단계적 선불폰 사업 관계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좀 높이는 그런 규제 개선 방안을 실시를 했고요. 그 지역 의료 격차에 대해서도 사실 의료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양성이나 이런 수급 개선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역량 강화해서 그 공공임상교수 제도나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의료 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가능한 대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완료한 과제가 한 30건 되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저희 전 분야,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전 분야에 많이 퍼져 있고요. 빨간 걸로 표시한 거는 소위 이제 과학기술과 조금 관련된 거로서 게임 산업 활성화라든지 연구개발 특구의 지역 기술 산업 육성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토지 활용 규제 같은 걸 좀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도에 관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했고요.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 이 분야의 규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증 규제 그리고 방사선 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이런 것들을 했고 현재 이와 비슷한 수의 과제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사선 의료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가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주로 해외 사례 대비해서 과도하거나 규제가 좀 불명확한다든지 이런 분야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고 특히 진단용, 특히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관계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회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방사선 의약품 이용 제조 관련 규제에 관해서는 그 방사선 의약품의 치료 횟수와 범위 관련된 거 그리고 요양급여 신청 기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방사선 의약 제조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예외적 규정 적용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해외 식약처 관련해서 등록 자료를 인정하는 범위를 좀 확대해 준다든지 그리고 치료하고 난 이후에 폐기물 관련해서 그 처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하고 인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완화를 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공급과 관련해서 연구용 원자료에 대한 규제가 산업용 원자료처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조금 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방사선을 생산하는데 좀 편리하게 한 점도 있고요. 동위원소 생산 추진에 있어서도 한수원이 이제 이런 생산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운전 관련해서도 이런 규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 특히 이 분야 의약품 방사선 의약품 관계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좀 촉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는 그 방사선 발생 장비 기기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제 과제 내지는 세부 과제를 모색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집도 하고요. 그래서 장비나 기기의 생산, 판매, 이용 관련해서 이런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국내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용자 부담 완화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먼저 그 장비 이용 관련 규제 검토 개선 관련해서는 그 신고나 허가 기준이나 이런 요건 검토 관계를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장비의 고유 특성에 따른 거 또는 용량에 따른 거 또 이용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한 어떤 안전관리 체계와 규제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방사선 장비 생산, 판매, 수출 관련해서 규제 관련인데 생산, 판매 허가 승인이라든지 허가 이런 기준 절차 그리고 또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 각각 제 나름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고요. 수출 수입 요건 그리고 사전 승인이나 이런 것들 절차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본적인 사항인데 법령 관련 규제 용어들이 이제 각 법이나 규제하는 기관마다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은 그 장비 관계는 과제를 조사하고 그런 규제 개선 과제를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저희 좀 의견은 있으면 좀 주시고 또는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규제 관련 기관이 저희가 이제 있지만은 그 전부터 정부에서는 그 법도 있고 행정규제기본법이 있습니다.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조정실이 있습니다. 실 단위가 있고 거기 또 규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국무총리와 민간께서 위원장, 공동위원장을 하시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규제 심사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역시 각각 그 과를 명칭을 규제 법무담당관실 쪽으로 이제 옛날에는 법무담당관실이 명칭을 규제까지 해서 같이 담당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규제를 그 각 부처에서 총괄하는 과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팀을 만들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회 되시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될 과제나 이런 것들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 젊은 과학자, 젊은 기업인 포럼에서 최동혁 슬라이스 마인드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그 방사선 산업의 미래, AI 영상과 관련한 그런 새로운 기기 또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규제의 어려움을 규제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규제 혁신 추진단이 바로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그런 규제 개혁을 좀 더 앞에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갑수 이노메트리 대표이사님께서 방사선 산업 혁신 사례와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메트리 이갑수입니다. 일단 먼저 방사선 업계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노메트리는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기 전문 장비 업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파기 중에서도 2차 전지, 자동차용 2차 전지 배터리를 검사하는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짧지만은 몇 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요즘 핫하게 또 한때 문제가 됐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노메트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을 하고 검사를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해오면서 산업 현장에 조그마한 거지만은 그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떤 규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법 개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전기차 배터리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얼리 어댑터들이 대중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캐즘 현상이라고 소위 그런 기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애널들이 발표한 걸 보면은 중국과 유럽은 이 캐즘 현상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미국은 아직 캐즘 중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뭐 그런 큰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중국이 좀 의아하죠. 중국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서 캐즘을 극복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힘으로 갈 수 있을까? 단적인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전화기에 가지고 있는 용량의 4,000배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움직이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4,000개를 연결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면은 전기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필요한 용량이고 또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럼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시장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1,520억 불, 27억 불, 그런 1,597억 불 그러는데 보통 한 220억 정도 되겠죠. 220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갈 건가라는 거는 조금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가 보면 알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리튬 이온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죠. 그 중에서 전기 자동차가 제일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따라서 수요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현재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가 전체 우리나라가 연간 생산하는 게 대략 400만 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약 10% 정도가 전기차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3% 정도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거의 1,000만 대 가까이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 자동차는 뭐 9천만 대 뭐 이 정도 1억 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차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화재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작년이 아니죠. 이번에 청라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게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막 나왔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차근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에 대한 통계는 이미 다 잡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주요 어떤 화재 원인도 어느 정도 맥락이 짚어져 가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튬이온 전지의 이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전 주기를 보면은 셀 제조가 되고 있죠. 셀 제조가 되면은 셀 단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셀이 만들어지면 자동차 회사에 가기 전에 모듈과 폐기되고 또 그것이 장착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검사는 시프트 레프트가 원칙이죠. 그게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맨 왼쪽에 셀 단위에서 만들어질 때에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뭘 검사할 건가를 다 정리를 해서 그 완성차 업체, 그다음에 셀 제조사 이런 데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혁신적인 업무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노메트는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소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 셀이 오면은요 만들어지면은 그 만들어진 것을 디캡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전극 검사를 합니다. 음극, 양극이 쫙 쌓여 있는데 이것들이 극 전극이 일정하게 있는가, 말린 건 없는가, 쇼트된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모듈 되고 팩 되고 자동차에 장착되면은 화재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 만들어진 롤이 전극이 캔에 들어갈 때 좌측 우측 뭐 상하 좌우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이 됐는가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원인도 피드백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청이 와서 저희가 또 소프트적으로 개발을 좀 해서 이물 검사까지 합니다. 이물 검사라는 거는 안에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 셀 제조업체에서 삼성이나 LG나 SK에서 국내 3사에서 만들 때 금속성 이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접이나 기타 캔 작업을 할 때 금속성 이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에 이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물이 생길 수도 있고 충방전이 되면서 이런 것까지도 잡아내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AI나 딥러닝 이런 기법을 써서 소프트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추세는 의료용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조금 문제가 불분명할 때 CT를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엑스레이에서 앞에 보여드리는 전극, 음극, 양극 길이를 본다거나 간격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3D CT로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미세한 분량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혁신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 중요한 거는 뭐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에서 기술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 기술, 광학 기술, 그다음에 기구 설계 기술 이런 것들 동원해서 엔드 유저, 즉 자동차 메이커를 더 넘어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이노메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좀 있는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 리얼한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리틱한 건 아니지만은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공장이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증설이 될 때 대기업 같으면은 큰 단지 내를 허가를 처음에 받아서 뭐 이렇게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죠. 공장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가 뭐 추가로 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캐파가 부족해서 옆에 공장을 하나 준비하게 되면 이걸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사업소의 어떤 안전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가보다는 사업소 인근의 추가 한계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같은 안전 규제 범위 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일하는 사람들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방사선 발생 장치의 어떤 만들 때 설계 변경을 하게 되고 신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 설계를 할 때 허가가 있고 변경을 하게 됐을 때는 변경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그 방사선 안전 규격으로 다 돼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설계의 어떤 목적, 구조, 규제 구분, 방사선 기기 전체 관점에서 작동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라라고 돼 있죠. 그렇지만은 마이너 체인지라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 체인지의 기준이 뭐니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면은 허가와 변경이 용이하겠다. 뒤에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 장비를 최초 설계해서 설계 승인하고 기기 검사까지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7일 걸립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허가 비용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시간이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납기가 또 엔드 유저한테 고객한테 납기가 한 달씩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사선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느끼실 건데 교육 문제입니다. 방사선 작업자 종사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교육을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교육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각 지역별로 큰데 이제 몇 개 있는데 규정상 방사선 그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제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2달, 석 달 밀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놓고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스가 또 생기고 있으니까 교육 횟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인증을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어려움을 한번 호소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노메트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 기업들 이 규제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됐는데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X의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이렇게 내정이 됐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정부 기관을 뭐 260개에서 뭐 90개로 줄여도 괜찮다. 파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을 보면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생기기 전에 국민이 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고 규제가 지나칠 경우에 국민의 복지,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면 뭐 목민심서, 이 왕정의 시대에 있어서 국민을 이렇게 양처럼 길러야 된다, 이런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까지 이제 스페이스X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성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정부 효율부의 장관으로 그 수장이 임명이 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매번 정부가 바뀌고 또뭐 장관이 바뀌고 할 때마다 규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국군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마음을 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이후에 추가 토론을 통해서 또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한핵의학회 유영훈 회장께서 방사선 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의학회 유영훈입니다. 근데 제가 방사선진흥협회에서는 제도 규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게 제도 규제하니까 꼭 그 더 규제를 해야 되는 위원장 같아서 회장님께 제도 규제 개선 위원장으로 위원회 이름 좀 바꾸자 그랬는데 아직 이사회가 진행이 안 돼서 현행은 아직까지도 제도 규제 위원장입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덕션, 방사선 의약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볍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방사성 더하기 의약품이니까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방사능을 갖고 있는 동위원소에다가 의약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을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의약품이 되고요. 어떤 종류의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막에 수용체라는 것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타겟을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요. 거기에 붙는 리간드가 있고 거기에 연결해주는 링커가 있는데 뭐 이게 항체처럼 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요. 대개는 링커가 그렇게 크거나 중요하지는 않게 되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 동위원소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방사능 의약품보다 뭐 ADC라 그래가지고 항체를 써서 한 것들이 워낙 히트를 치고 되게 잘 팔렸던 의약품들이 많아서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사능 의약품이 효과도 좋고 잘 보이고 잘 치료도 될 것 같은데 제일 큰 단점은 방사능이잖아요. 그래서 방광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플루빅토라고 전립선암에 히트작이 된 제품이 하나가 나와서 지금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게 붙어 있는 게 루테슘 177이라는 동위원소가 붙어 있는데 그건 가만히 놔두면 절반으로 없어질 때까지 6.6일이 걸리고요. 거기서 치료가 실패했던 사람들을 또 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액티늄이라는 알파를 내는 것들이 있는데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건 한 열흘 9.9일 정도가 갑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저희가 핵의학 검사에 많이 사용하는 테크네슘 99M은 한 6시간 되고요. 일반적으로 F18 뭐 FDG 펫이라고 펫 검사하면 대부분 알고 계신 FDG 펫 같은 거 찍을 때 들어가는 F18이 한 2시간 조금 안 되고요. 또 똑같은 펫에 저희가 관류, 피가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것들 볼 때 찍는 O15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짧아서 2분이에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붙어 있는 의약품을 효과가 좋고 뭐 치료 잘 되니까 이걸 창고에다 막 쌓아놓고 살면 제일 좋겠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약품이 방사성 의약품이에요. 그게 제일 큰 방사선 의약품의 특수성이 되고요.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방사선이 알파선이 있고 베타선이 있고 감마선, X선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단에다 사용하는 것들은 엑스레이처럼 저희가 쓰는 게 감마선인데요. 감마선은 몸을 잘 뚫고 나올 만큼의 투과력을 지니는데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진단 검사를 할 때 많이 쓰고요. 알파선은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우세요. 에너지가 제일 높고 지나가는 투과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서 치료 효과가 높게
그리고 주위 조직에 영향을 제일 안 주고 그 중간쯤 되는 게 베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능 의약품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치료 쪽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큰 빅샷이 하나 나온 거예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플루빅토라는 노바티스에서 나온 전립선암 치료제고요. 지금 FDA 허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이 1조 4천억이 넘었어요. 단일 약품 하나가. 그리고 향후로는 엄청나게 더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치료 시장도 그걸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단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면 진단제는 또 더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이번에 치매 치료제가 12월 달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레켐비라는 약이 팔리게 되거든요. 물론 약값은 거의 1년 쓰면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겠지만 그 약을 쓰려면 그 뇌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걸 찍어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얼만큼 있는지를 먼저 선별을 해야 돼요. 마치 저희가 유전자 치료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 치료제, 유전자를 향한 표적 치료제를 쓰려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걸 동반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레켐비라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약을 쓰려면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펫 검사가 아밀로이드를 보는 펫 검사가 동반 진단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시장도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노바티스가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이 시장을 빅파마 중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노바티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다른 제약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BMS가 거의 5조 정도를 주고 다른 레이즈바이오라는 데를 인수를 했고요. 원래 동연서 의약품 개발하던 회사를 릴리나 아스트라제네카도 3조, 2조 이 정도를 주고 원래 작은 업체들을 지금 다 인수를 해서 옆에 보시면 전립선암 말고도 소세포 폐암이나 아니면 고형암 다른 것들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방사성 의약품 치료를 하려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피처캠 지대훈 박사님 하시는 그리고 셀비온 정재민 교수님 하시는 이 두 군데가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루테슘이 붙어 있는 FC705라고 피처캠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상이 거의 끝나서 지난달에 유럽에서 해각회가 있었는데 이상에 거의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끝난 결과를 발표를 하실 만큼의 데이터를 얻어내셨고요. 셀비온도 지금 이상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 정도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 끝날 것 같고 이상이 끝나면 뭐가 좋냐면 그 긴급 도입 의약품처럼 해서 환자들한테 약을 팔면서 삼상을 진행을 국내에서는 할 수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아마 두 회사한테는 메리트가 돼서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필요하냐면요. 아까 플루빅토라는 약이 정말 효과가 다른 세 종류의 치료에 안 듣는 전립선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인데요. 약값이 비싸요. 한 번 쓰는데 거의 3천만 원이 들고요. 그걸 6번을 쓰게 돼요. 그러면 거의 얼추 계산해 보셔도 1억 한 7, 8천 정도가 나오는 약인데 이게 그 돈을 다 내고 쓸 수 있으실 환자분들이 참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되는 약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테슘을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서 아프신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진단제로는 지금 많이 만드셔서 피처캠이나 셀비온이 알츠하이머 보는 알자뷰, 파킨슨병 보는 PD뷰, 맨 끝에 있는 F18, FC211은 타우 프로테인이라고 알츠하이머에서 좀 특별한 것들을 보는 그런 것들도 만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김상훈 교수님이 일찌감치 거의 10년도 넘게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BIK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게 스펙트를 가지고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다트레이스라는 약을 만드신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규모는 꽤 큰데 듀켄바이오라는 회사는 지금까지는 그 주로 수입을 해서 많이 약품을 디스트리뷰트했던 회사인데
곧 상장이 되면 여기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도 꽤 큰 저희 국내에서 방사능의약품 개발하는 회사가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편인 SK바이오팜이 한 가지를 고용암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파이프라인 하나를 개발을 해서 지금 그쪽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임상까지 넘어오지는 못했고요. 전임상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이오다인 맨 끝에 있는 게 요오드 131 MIBG라는 건데, 이게 소아암 환자들, 특히나 그 신경모세포증이라는 그 소아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이게 공급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요오드 131이. 근데 똑같은 이 동요원소로 쓰는 방사성 의약품도 이제는 GMP라는 걸 똑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캐리에서 그걸 GMP를 받아주셔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되게 안정적으로 그런 소아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생략할게요. 일주일 전에 11월 7일 날 과기정통부에서 엄청난 것들을 저희한테 발표를 해줘서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 게을러서 그런지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국가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하는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4개의 대과제하고 9개의 소과제로 해주셨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100% 자급화를 해주시고 신약 후보 물질을 3개를 발굴하신다는 걸 타겟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제가 정말 자세히 읽어봤는데 안에 세부 내용들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차관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는 좀 더 그걸 잘 채워 넣으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지금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방사능 의약품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뭐였냐. 바로 한 달 전에도 그 저희가 암 환자들 뼈 검사하고 하는 이런 테크네슘이라는 거를 제너레이터라는 거에서 만드는데요. 그 제너레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가 하나밖에 지금 안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정말 공급이 불안해져서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진료의 차질을 빚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학회나 업체나에서 잘 빨리 기민하게 대응도 했지만 제일 많이 도와주신 게 식약처였어요. 식약처에서 그 원래는 허가 사항을 그렇게 빨리 잘 안 바꿔 주시는데요. 정말 빨리 잘 처리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는 진료 차질이 거의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데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제일 크게 공급 불안 이슈가 있었던 게 2013년이고, 그때는 환자들 실제로 몇 달, 한두 달 이상을 다 검사 못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 2년이나 3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원자로들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요. 이슈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2030년까지는 100% 국산화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많은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방사선 의약품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일단 저촉을 받고요. 그다음 약이잖아요. 그래서 약사법에 저촉을 받고, 또 하나는 원자력 안전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까다롭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가가 빵원이에요. 사람도 써야 되죠. 되게 뭐 블록도 만들어서 방사선 피폭도 막아야 되죠. 그다음에 환자한테 방사능을 주사하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돈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가가 좀 개선이 돼야지, 실제 비용은 옛날에는 많지 않은 행위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늘어날 행위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억 얼마, 2억이 넘어가고 어떤 건 3억까지 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품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래서 더 문제인 게요. 그러니까 플루빅토라는 약이 이래요. 만약 첫 번째 치료한 게 이태리에서 약이 만들어졌거든요. 이태리에서 약이 만들어져서 인천으로 와서 인천공항에서 그걸 받아다가 국립암센터까지 쏘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야 빨리 환자한테 제대로 약을 정해진 양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검사해라 뭐라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고맙게도 아까
규제 혁신 추진단에서 작년에 해결해 주신 게 이렇게 치료용으로 들어오는 거는 현장 검사를 면제해 주셨어요. 그 나라의 성적서만 있으면 그거를 안 해도 되게 식약처에다 얘기를 해 주셔서 올해 참 그게 감사하게 잘 풀렸었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약이 왔는데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나쁘신 환자분들을 저희가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상태가 너무 나빠갖고 이 치료를 못 받게 되어버렸어요. 이 주사를 못 받게 됐어요. 그럼 그 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천만 원짜리인데 날라가야 돼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환자가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예요. 많은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다른 그 주사 맞을 수 있는 환자를 구해다가 그 환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많은 환자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한 1분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루타세라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사도 많이 나고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들한테 쓰던 건데요. 이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브 잡스 유럽 가서 치료받았잖아요. 그때 그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독일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를 가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 상태에서 치료받으러 나가신 게 힘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지정을 고맙게 해주셔서 필수 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약값이 그때 한 1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환자 치료받는 약값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그때 10명이었고요. 말레이시아 가면 그걸 3,200만 원에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가서 그때 치료받으신 환자가 100명 정도가 됐어요. 물론 1명 돌아가셨고 4명은 되게 안 좋아지셔서 오셨어요. 말레이시아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지신 거예요. 외국으로. 그래서 환우회나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품목허가가 빨리 나오게 도와주셔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약을 저걸로 하는데 비용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를 한 3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비용 부담은 꽤 크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민원을 계속 환우회에서 잘 제기하셔서 드디어 건강보험이 됐어요. 근데 건강보험을 허가를 해줬는데 딱 4번만 치료할 수 있게 해줬어요. 4번 치료해서 완치는 안 되거든요. 그럼 더 추가로 2번까지를 또 민원을 넣어서 했는데 4번 더하기 4번까지를 결국은 해주셨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재발이 되면은 액티늄이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도타테이트에다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환자는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거의 8년의 과정이에요. 8년 동안의 과정이고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과정이어서 이런 것들이 참 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일들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은 그 일반 미디어에서 접하기 어렵습니다. 뭐 기타 생활 방사선 이런 문제들은 일반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 질병에 대한 환자 치료 뭐 이런 부분에서 규제도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우리나라 지금 그 방사성 동위 원소 지금 하나로 원자로 하고 일부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수요의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027년에 그 완성이 된다는 가동이 된다는 그 기장 그 연구용 원자로가 되면 그때는 뭐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굉장히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제 문제들이 또 해소가 되는 문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못 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표해 주신 분 우리 조건우 박사님의 경우에는 규제 기관에 계시고 또 박정영 위원님은 규제를 푸는 입장에 계시고 또 두 분은 산업계에서 또 의료계에서 또 입장이 있으신 서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더 뜨겁게 같이 토론을 할 것이고요. 유튜브에서도 또 방송이 질문이 들어오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건호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게 오늘 뭐 B2B죠. 그 산업 얘기, 규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뭐 지금 이제 규제 기관이 좀 뭐 킹스뿐만이 아니라 뭐 식약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그 이런 관련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요즘은 산업이 그 국경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국내 규제가 심하면 이용자 또는 환자들이 외국에 가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차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 국민들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중입자 치료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연세대에서 최근에 도입했습니다만 그게 없었을 때는 일본 가서 한번 치료받는데 1억 든다고 합니다. 지금 연세대에서 아마 한 그 절반 이하로 아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일본에는 그런 게 뭐 7, 8개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규제와 또 이런 관련 산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관련 국내 규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말씀을 포문을 한번 먼저 열어주시지요. 네, 우리 자장님께서 아주 그 첫 번째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그 원자력 안전 규제를 지금까지 해온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 규제 기관이 어떤 규제 철학으로 규제를 하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들이 그렇지만 딱 생각할 때 규제는 지능과 대척점에 있다. 규제의 반대가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규제 철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박 부장님 그 규제시킨 추진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일론 머스크, 트럼프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규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 우리 좌장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지능,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지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규제다. 어떤 환경이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런 지능을 잘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규제의 기본적인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출발을 해야 안전규제 제도가 산업계 또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 현재 원자력 안전법에 담겨 있는 방사선 안전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뭐 외국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냐? 또는 외국에 비해서 너무 루스하게 느슨하게 규제하고 있느냐? 그런 걸 질문을 주셨다고 보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은 그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국제기구는 원자력 안전기준, 방사선 안전기준을 만드는 그런 국제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제가 일하고 있는 ICRP에서 만든 공고를 원자력 안전기준, 방사선 안전기준 형태로 변형을 해서 저기 이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GSR 파트 3라는 그런 BSS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 IAEA 회원국에 전 세계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자기 나라 법령에 반영해서 그 안전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현재 2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목적은 바로 우리 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수준이 국제기준 수준인 IAEA 안전기준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이냐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규제 검토 서비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미 이런 서비스를 7, 8년 전에 한번 받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받습니다. 그 동안에 또 무슨 변경된 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번 또 봤는데 항상 저희들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저희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가장 그 저희 원자력 안전법에 담겨 있는 그런 방사 안전 기준의 강도를 생각할 때 그야말로 어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참조 모델이 바로 IAEA의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입니다. IAEA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도 방사선 안전 기준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안전 기준이 물론 아주 이제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각 나라의 그런 그 작업 현장 환경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그 안전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 규제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는 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하모나이제이션 이렇게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국제적인 안전 기준 수준과 동등한 그런 레벨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 박사님 여러 규제 기관이 있는데 이제 규제 영역도 다르고 자칫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디펜스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꼭 킨스 외의 규제 얘기라면 뭐 편하게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기업에서 그 이갑수 대표님께서도 또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조 박사님 또는 뭐 식약처나 다른 쪽에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물어볼 것 뭐 있을 논쟁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뭐 조건우 박사님 좋은 말씀 당연한 것 같고요.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산업 현장에 있을 때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교육, 그다음에 공장 인허가 뭐 이거는 좀 뭐 큰 문제 없다고 보고요. 첫 번째 설계 변경이나 기타 신규 허가나 설계 변경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을 허가하고 변경을 신청을 하고 하는 기준은 목적은 근본적으로 방사선량을 누설 전량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설비 장비를 만들 때 설계를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많이 됐으니까 허가를 받더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신규로 설계를 했던 변경 설계를 했던 최종적으로는 방사선 누설량을 없게 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상황을 보면은 어느 업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종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3사만 하면 삼성, SDI, LG엔솔, SK온에서 딱 장비 검수를 할 때 방사선 계측기를 가져옵니다. 우리하고 각각 회사가 또 다 달라요. 계측기 종류가. 우리는 3개를 갖고 있어요. 그 자기 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 계측기로 해서 맞춥니다. 우리는 1mm 15트 이하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규정 그렇으면은 저는 정책상 야 이거 0.1까지는 괜찮아, 0.5까지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만들 때는 저는 0mm 15트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규 허가나 변경 허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셔도 근본 법을 흔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우리 이갑수 사장님 그야말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어떤 시설들을 신규로 하건 아니면 변경이 되건 간에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이슈들이 세이프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세이프티와 시그니피컨트한 이슈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한 달에 걸쳐서 할 건지 일주일에 걸쳐서 할 건지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만들고 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저기 선배님들 중에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이 그런 수백만 개의 어떤 기기나 뭐 이런 컴포넌트에서 어떤 것들은 사실은 세이프티 시그니피컨트한 이슈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시설도 뭐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종사자의 안전과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적절히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같은 분들하고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현재 있는 그런 기술 기준들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갈 뭐 그런 필요성은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목소리를 계속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항상 저희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열린 귀를 가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컨펌이 된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예. 조 박사님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형편인데요. 뭐 감안해서 우리가 또 활발한 토론을 또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규제의 현장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라돈 침대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한 2, 3년 전에 3, 4년 더 됐나요? 그 라돈을 발생시키는 그 물질을 침대에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도입을 했을 때 검사 체계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죠. 그 라돈 침대가 지금은 이제 한 곳에 폐기돼서 사라졌을 것 같지만 사실은 대전의 그 침대 회사의 야적장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도 여러 부처 간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규제 이슈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있고 또 특히 이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이념의 문제가 또 얽혀 있어서 이게 뭐가 팩트냐를 가지고도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랄라 원칙에 의해서 국민 안전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느냐를 우선시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규제가 또 이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그 네거티브 시스템, 파지티브 시스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이벤트가 생길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촘촘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산업 현장에서 또 연구의 현장에서 더 센 규제로 장애물로 이제 작동하는 걸 보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런 규제 자체가 우리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꿀 여지는 없는 건지 우리 박정영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이 규제를 없애면 안 되느냐, 이 규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자 우리도. 이제는 국민의 의식이나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안전성이나 그 분야 이익이나 피해를 균형 있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 촘촘히 규제를 하지 말고 일단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해서 하자. 그런 걸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저희도 검토할 때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저희 규제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제5조 2항에 보면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규제에 있어서도 이런 걸 기본적으로 원칙을 적용하자 하는 정부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난해 그 의약품 방사선 의약품 관계를 특히 식약처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그 오송에 있는 식약처가 내려가서 실무진하고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상 안전 문제에 들어가니까 그 사후 규제라는 말이 참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감히 그 안전을 얘기하는데 누가 그 규제를 전부 없앨 수가 있겠느냐.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데, 그래서 그거 안전과 그 이익, 규제를 없앰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저희 이제 규제 혁신 추진단에서는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 식약처 쪽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없던 규제가 안전 문제가 생김으로써 생긴 거다. 규제가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제다. 과거의 사건들의 누적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서로 주장을 하고 이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좀 보았지만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네거티브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기가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 제조물 책임법, 그것도 저희가 실시한 지 2002년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이제 좀 그 예를 들어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것들 한 2017년부터 적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제조물 책임법도 상당히 이제 좀 소위 이제 미국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제조물 책임을 좀 강화하는 대신에 이런 안전 규제나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분야 계신 분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또는 그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미디어 수단도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임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잘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같이 겸용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저희도 좀 권고를 하고, 또 실무진하고 설득할 때도 그런 쪽으로 좀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방사선이나 의약품 분야에서는 이걸 넓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네거티브 규제, 파지티브 규제, 사실 파지티브 규제 뭐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민심서, 국민을 좀 무지몽매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해라 이건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맡고 있다 이런 입장일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3만 5천 불 선진국의 시대 아닙니까? 국민의 어떤 의식 수준, 지식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국민이 우선시 돼야 되고, 목민이 아니고 그야말로 퍼블릭 서번트로서의 어떤 규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유 회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그 희귀 난치성 암 환자에 사용되는 방사선 의약품 산업 규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토론의 거리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권위야 잘 부탁드립니다. 좀.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액티늄이라는 거 쓴다 그랬잖아요. 액티늄을 사용하는 데는 이제 원자력 화학원밖에 없어요. 모든 치료에 다 실패한 사람들이 원자력 화학원에 모여서 혹시라도 그 임상 시험처럼 하는 그거라도 해보려고 가시는 데가 거긴데, 액티늄은 지금 원자력하고는 사이클로트론에서 50매부 사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데, 액티늄 225가 엄마가 그러니까 모핵종이 라듐이잖아요. 라듐 226이고 원래는 밀봉선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클로트론이니까 개봉선원으로 써야 되는 거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또 하나는 걔가 분해산물이 라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봉선원 상태의 라듐 쓰는 거랑 라돈 처리하는 거, 라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때문에 현재까지 6번을 아마 킨스에서 반려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기준이 특히나 라돈 같은 건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라돈 침대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례도 없고
새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면 다 시뮬레이션에서 스탠다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환자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고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 킨스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전례로 해서 딱 해주실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참 난감할 때가 이런 때인 것 같고요. 하나는 아까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이 저희 전 세션에 슬라이스 마인드라는 회사 아까 했잖아요. 젊으신 분이 되게 열심히 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기계가 CT, MR, 펫 같은 데에 이제 붙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그걸 병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를 팔면 소프트웨어에서 수익이 나야 병원은 살 거 아니에요. 그 소프트웨어를. 근데 수익이 안 나요. 수가가 없어요. 아까 저희가 방사선 치료할 때 죽어라고 안전관리하고 사람 쓰고 해도 수가가 빵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더 잘해서 환자한테 더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데도 수가가 없어요. 추가 수가가.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팔릴까요? 저희 방금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저희 해과학 하시는 이재성 교수님이 브라이토닉스라는 회사를 만드셨고 거기에서 BTX 브레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그런 식의 아까 슬라이스 마인드에서 해줬던 것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드셨는데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해과학도 머리 쪽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니까 되게 잘 판독을 해내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종양이 훨씬 많잖아요. 안 보시는 분들은 뇌를 많이 안 보시니까 판단하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그거를 잘 보는 의사보다도 더 잘 보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것도 수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결국 팔려면은 큰 기계 회사들한테 아예 기계에 묻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팔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도 혹시라도 이게 수가의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이런 것도 이슈를 하면 가능할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해 식약처 사실 수가는 보건복지부와도 관련돼 있던데요. 그런 쪽을 이제 좀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접근을 해보고 아까 루타티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수가도 적용 안 되는 걸 좀 적용시키도록 한 것도 있고요. 그 수가 문제는 거기에 심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사선을 전공하시는 또는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심의사위원회에 좀 포함해서 들어가서 새로운 방사선 의학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보건복지부에 요청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음 예를 들어서 심의 때는 그런 분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듣겠다 하는 것들도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 관해서 수가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 의학계 분들 위주로 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특히 방사선 분야 물론 바이오 분야도 그런 점이 좀 있던데요. 이런 것들은 그 적용 또는 적용 확대하기가 이제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 분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좀 더 설득하는 게 빠른 길이 아닐까.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런 추세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그 역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국무조정 총리실도 과거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열심히 관련한 부처 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또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때는 참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총리의 권한에 어떤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버넌스 시스템의 어떤 문제하고도 좀 더 얽혀 있지 않나. 그래서 국무조정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 플로어에서 그 질문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파의 검사 협회 김헌영 회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패널들하고 그 조장님의 말씀 그동안에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시간이 짧을 것 같아 갖고 여러분이 뭐 질문하셔도 될 텐데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기관에 계시는 조건우 박사님하고 또 좀 완화시키려고 하시는 박정영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비파기 업종은 여러 가지 검사 방법 중에서 방사선 투하 검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한 64개 정도 됩니다. 우리 뭐 전체 비파기 검사 업체 등록된 업체는 250개 정도 됩니다만은 방사선 취급하는 업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실수를 해서 또는 고의적은 아닙니다만은 실수를 해서 그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을 먼저 꺼내기에는 제가 좀 부담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7년 내지 8년 전부터 지금 방사선 그 사용 시설과 또 의식 계획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규제는 강화돼야 되겠지만 산업의 발전과 그 작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완화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도 뭐 비슷한 알라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비파기 협회에서는 킨스 내지는 그 원안위에 상당히 이제 개선 요청을 오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간담회 열었지만은 그것이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뭐 약간의 있습니다만 아주 마이너한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또 조건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제 IAEA 국제 기준에 따라서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떤 부분 좀 과다한 부분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개선해서 공공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안위하고 간담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간담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간담회가요. 벌써 몇 년째 이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래서 그때를 포함해서 지금 아까 22년 8월에 규제 개혁 추진단이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뭐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를 전향적으로 우리 비파기 업계의 사정을 좀 받아들여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현실화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 박사님께서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비파기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애로사항들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국제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그 IAEA가 이제 국제 안전 기준을 그런 비파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잘 셋업을 해서 지금 저희들 또 우리나라도 그런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제가 국제 동향을 말씀드려 보면,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ICRP가 직무그룹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비파계, 그러니까 RT를 하는 그때에 아주 구체적인 기술 지침을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뭐 우리 협회 회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들도 점차 좀 다양해져 가고 있거든요. 좀 지금 국제적인 동향은 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해지는 비파계 업체에서 사용하는 동위원소들도 충분히 그 위험도를 충분히 잘 고려해서 안전하게 비파계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 기준이 좀 필요하다. 그런 니드가 저희 ICRP에서는 이미 느꼈고, 그래서 벌써 이 작업이 진행된 게 한 3, 4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제가 관망하기로는 2, 3년 또는 3, 4년 정도 더 작업을 해서 구체적인 안전 지침이 만들어질 텐데, 제가 꼭 우리나라 비파괴협회 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을 비파괴협회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서 국제적으로 현재 이러이러한 동향이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곧 나온다는데 우리 비파괴협회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우리 비파괴협회 전문가를 그런 활동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상세한 기술 기준이 나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즉각 시기를 늦추지 말고 우리나라 완전법령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하시면 조금 더 우리 제가 일하고 있는 안전규제기관입니다.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도 좀 접근하셔서 국제적인 동향도 잘 참고하셔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눈을 띄우고 귀를 띄워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비파괴 시장의 안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또 플로어에서 또 다른 분이 또 질문을 해주십니다. 세계 동위원소 기구의 국제 협력 조정관으로 있는 허남입니다. 오늘 방사선 진흥 협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방사선이라는 주제로 이런 집중 토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유영훈 회장님께서 방사선 의약품이 활용하는데 이제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위원소들은 전부 다 반감기가 짧고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근데 그 돈이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드는데 전립선 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지금 수입해서 치료하자면 수입 추천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늦어지면은 결국 나중에 반감기가 다 디케이 아웃 돼 가지고 제로가 되면은 이게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방사선 의약품을 규제기관에서 그걸 다룰 때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토론하기는 어렵고 방사선 진흥협회와 규제기관과 또 학계와 이렇게 오늘 모인 그런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더 심층 토론을 해서 어떤 혁신적인 규제 제도, 이것이 한국에 유일하게 이거 참 한국은 잘하고 있다, 이런 선진 규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예정된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플로어에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집중 토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규제, 사실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목적, 의미,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론이 조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더 규제가 촘촘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도 결국 점점 더 규제가 더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의 규제의 목적,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 토론 여러 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카라 집중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라 집중 토론에 참여해주신 최준호 논설위원님, 그리고 조건우 책임연구원님, 박종용 전문위원님, 유영훈 회장님, 이갑수 대표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카라 2024 집중 토론의 주제처럼 합리적 규제와 혁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국민과 함께하는 방사선 기술 산업으로 다가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카라 2024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방사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윤돌미였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카라 창립 40주년 기념 카라 2025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